자, 먼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백승훈 전임연구원 함께 현재까지의 상황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른 아침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네, 네네. 어제부터도 좀 바쁘셨죠? 네, 최근에 계속 갑자기 그러실 텐데. 공격을 해서 좀 분주해졌죠. 네네. 네. 미국이 이란 핵시설 공격에 개입하게 된 배경, 사실 한 이틀 전까지만 해도 2주 내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면서 약간의 또 말미를 주는구나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그 사람들이 뭐 이제 이란 사람들을, 이란을 가리키는 거겠죠. 제정신을 차리는지 보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면서 약간의 시간이 있구나 했었는데 갑자기 공격을 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강압 외교를 이제 좀 제대로 이렇게 적용하면서 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강압 외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4단계로 나뉘거든요. 네. 근데 소위 말해서 처음에 강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try and see라고 해서 강압을 하고 보는 거죠. 너 이러면 좀 이런 지켜보겠다. 공격이 있을 거다. 지켜보는 네.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gradual turning the screw라고 해서 점진적 강압입니다. 네. 이제 그걸 지켜보고 말을 안 들으면 조금 더 강압의 강도를 천천히 수위를 올려가는 것이죠. 좀 보면서. 네, 그런데 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tacit ultimatum이라고 해서 묵시적 암묵적 최후 통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한은 절대로 주는 건 아닌데 이제 최후의 순간이 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암시를 주면서 압박을 더 공세로 올려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ultimatum 최후 통첩이거든요. 최후 통첩은 날짜를 지정해서 박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느 날짜까지 데드라인을 주는 거죠. 이때까지 너가 행동 변화가 없으면 우리가 공격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딱 하면서 단계를 그렇게 나눠가면서 압박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당근과 채찍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저항 레버러지를 그러니까 지렛대죠. 그걸 상당히 낮춰서 마지막 순간에 강압자가 피강압자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던져 넣어서 어떻게 보면 그건 강압자한테 제일 유리한 아니겠죠. 그걸 받는 것이 강압 외교인데 그 프로세스 A to Z를 잘 따라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주를 말미를 줬었는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2주라고 하는 기한을 준 거지 2주 후에 뵙겠다고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맥시멈 2주. 맥시멈 2주인데 이렇게 해서 그 말은 제가 말씀드린 암묵적 최후 통첩 2주에 너한테 윈도우가 오픈돼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 보통 강압급은 뭘 하냐면 피강압국이 갖고 있는 그 레버러지 있지 않습니까? 지렛대를 최대한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협상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 것이 여태까지 이란이 그 핵 협상에서 가장 많이 잘 썼던 카드가 농축 우라늄 양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딜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농축된 우라늄 양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대폭적으로 뭐 3.6%로 낮추고 뭐 킬로그램 수를 뭐 1000kg, 10,000kg 있는 걸 300kg으로 줄이겠다. 그러면 나 뭐 줄래? 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게닝을 했었었는데 요번에 그 2주라는 시간을 주고 이란이 바게닝, 그러니까 협상을 할 수 있는 그 시설들이나 그 우라늄 농축을 다 타격을 한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는 이제 압박을 한 겁니다. 너 이제 가진 거 없잖아? 그러면 이제 너는 이 안에 서명을 하든지 아니면 전쟁을 하든지 선택해라. 그 과정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귀할 만한 사실은 그겁니다. 올 4월에 이란과 미국이 핵 협상을 할 때 저희 어떤 얘기가 있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한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야, 우리가 협상을 하는데 착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너랑 뭐 친해지려고 협상하는 게 아니라 너의 행동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협상을 하는 거고 너네들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테이블에는 모든 우리의 수단들이 다 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격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올 4월입니다. 그 6월 13일 이스라엘이 공격이 들어간 그 시점이 딱 그 60일이 하루 지난 그 시점이었거든요. 61일째. 61일째.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 공격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봤지? 우리가 공격한다라고 하는 거 허풍, 블러핑 아니었지? 우리가 제대로 들어가서. 근데 너 지금 선택해야 될 거야. 그래서 그때 던졌던 텀이 이겁니다. 농축 우라늄을 포기해. 그렇지 않으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까지는 텀이 농축 우라늄을 포기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군이 공격을 더해서 농축 우라늄이나 그 레이더 방어 기지나 소위 말해서 이란이 쓸 수 있는 지렛대들이 다 없어지고 나서는 텀이 바뀌죠. 자,
너 무조건 서렌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2주 말미를 던지고 요번에 어저께 그거가 벌어진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 미국이 성공적으로 강압을 진행하면서 이란이 쓸 수 있는 협상 카드를 다 형해화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강압 외교의 A to G가 정확히 이렇게 딱 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지점은 이겁니다. 근데 이게 과연 지금의 상황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최고조에 오른 상황이거든요. 협상력이 가장 높을 때인데 이때 협상이 제대로 들어가서 미국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안의 협상을 받는 것이 미국한테 이익입니다. 강압 외교 측면에서 보면요. 왜냐하면 이걸 계속해서 압박을 하면 우리 속담에도 쥐도 궁지에 물면, 그러니까 출구전이 없으면 문다라고 해서 이란이 이거 어차피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우리 그냥 카미카제 한번 붙고 산화하겠다라고 해서 전쟁이 벌어지면 그건 강압 외교의 실패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강압 외교는 폭력을 수단한 외교지. 폭력을 수반한 전쟁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계속 높은 상황인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좀 조심해봐야 될 건 이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여기 끝단까지 몰아붙였는데 최악에까지 밀어붙이려면 상대방이 이 위협이 실제구나라고 느끼려면 미국이 전면전 카드, 그러니까 지상군 파견까지도 그 카드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더 버티다가는 지상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겠구나라고 하는 위협이 들어와야지 그 이란도 압박을 느낄 텐데 지금 마가 그룹에서도 지금 싸움이 붙었잖아요.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지금 우리가 지금 개입을 하면 안 되고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란 어디까지 개입하려고 그래? 우리가 또 아예 그래서 또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처럼 우리 개입해서 또 우리 미국 달러를 뭐 3조 달러 쓰려고 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지금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높은 그 협상력을 갖고 있지만 더 시간을 끌수록 조금 그 협상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이 딱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분기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보고 지금 상황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위치에 있구나. 이란은 왜 그런 상황에서 더 이렇게 항전을 하려고 하는구나. 왜 지상군 파견이 어렵다는 걸 판단이 되면 계속 이렇게 어차피 미사일만 쏠 거면 버티겠다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보시면 지금 이란과 미국의 분쟁,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이 하는 이 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좀 이해할 수가 있으시겠죠. 작전명, 이번 작전명은 미드나잇 해머였다고 국방부 쪽에서는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B2 공격기가 공중 급유까지 받으면서 37시간을 쉬지 않고 날아갔다고 하는데 그 시간을 보면 그러면 최대 2주간의 시간을 주겠다라고 한 이미 그 시점에 출발했거나 날고 있었거나 뭐 이런 거니까 뭐 말은 어쨌든 연막 작전이었나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 B2 폭격기가 미주리 공항에서 떴거든요. 그래서 로이터 그 통신원들이 그 정보를 알고 국방부한테 물었습니다. 이게 얘기하고 너네들이 2주 말미를 줬는데 그 주는 안에 이런 군사작전을 하려고 지금 B2 폭격기가 뜬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국방부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되게 이것도 재밌습니다. 우리 그 B2 폭격기가 간 건 맞다. 근데 지금 그 질문에 대한, 그러니까 그 이란에 관련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가 노코멘트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그런 상황 있으면 그냥 다 노코멘트 하는데, 뜬 거 맞다. 그리고 우리가 괌 기지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그게 이란과 연결됐으면 그거는 노코멘트 하겠다라고 해서 냄새는 풍겨서 이렇게 준비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때. 네네. 중동 개입을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이 좀 꺼리는 말을 지금까지도 좀 많이 해왔어요. 취임 전에도 그렇고 개입을 안 함으로써 어쨌든 뭐 평화를 유지하고 취임하자마자 여러 진행 중인 전쟁도 다 끝내고 그런데 이번에는 직접 공격으로서 개입을 한 거죠. 이 이유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먼저 이제 공격을 앞서서 함으로써 이란의 공격력이 좀 많이 약해지고 이 틈을 좀 이용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뭘 노린 겁니까? 정확히 맞는 분석인데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막 처음부터 우리가 다 노리고 A to Z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전략보다는 지금 왜 이 시기에 이렇게 더 강경하게 개입했냐. 왜냐하면 지금 같은 마가 그룹 내에서도 다툼이 있었던 걸 보면 이게 어떤 하나의 목소리로 오래전부터 준비됐다라기보다는 그 상황의 진행에 따라서 이렇게 급변하게 변한 그 하나의 반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 시점에 했냐. 왜냐하면 지금 이란이 지금 어느 시점 역사상 어느 시점보다 되게 약해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란이 지금 핵심적으로 자기네가 쓰는 무기가 저항의 축 세력이라고 하는 대리전 세력을 이용한 공격, 그 다음에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는 드론하고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그 공격인데 지금 이란이라고 하는 그 국가가 가진 이런 그 자산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이렇게 약해진 경험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나스랄라라고 하는 최고 지도자도 죽고 다 형해화가 된 상태. 그 다음에 시리아도 아사드라고 하는 정부가 있어서 같이 이렇게 시아파 정부를 해서 같이 했는데 지금 샤라라고 하는 순니파 계열, 물론 이제 거기도 극단주의 그 순니 이슬람주의 자에서 지금 탈바꿈을 한 거지만 어찌됐건 시아파, 그러니까 이란의 그 소위 말해서 시아 크로산트, 시아 초승달지대를 끊어내는 하나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소위 말해서 그 지금 이란이 갖고 있는 그 비대칭 전력이라고 해서는 대리전 세력이 다 약화된 이 상황. 그리고 이번에 이스라엘이 공습을 시작하면서 계속 진행하면서 그 이란이 갖고 있는 방공 레이더 체계를 다 무너뜨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도 아예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란의 제공권을 다 장악했다. 우리가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때보다 군사작전이 쉬워졌다라고 선언을 한 거는 그만큼 우리가 이제 그 방공포대도 다 부셨고 레이더 기지도 이란 레이더 기지도 다 없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제집 드나듯이 우리 공군들이 막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란아 너 공격하기 쉬운 타겟이야. 그러니까 자 긴장해 이런 얘기를 던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같은 어떤 그 사업가 측면에서는 why not? 이런 얘기, 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상대방이 저렇게 버너러블해져 있는데, 저렇게 취약해져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기회를, 우리가 take advantage 안 하지? 하고 해서 이렇게 공격을 이렇게 세게 미는 그 측면도 분명히 가장 큰 그 요인 중 하나일 겁니다. 그렇다면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가 궁금해지는데 일단 뭐 사망, 부상 이런 인명 피해는 물론이고 일단은 이란 쪽에서는 피해가 미미하다. 방사능 오염 징후도 없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핵시설 세 곳이 핵심이 그렇게 초토화가 되고 공격이 성공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방사능 피해가 없고 피해 자체가 미미하다? 이게 뭐 사실일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상황인데요. 방사능 피폭이 적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IAEA도 그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이제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물론 이제 직접 현장에 가서 테스팅하는 게 아니고 대기질과 그런 샘플을 통해서 보는데 그 우라늄 농축 우라늄 유출은 좀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란 입장으로서는 타격이 크죠. 왜냐하면 그 벙커버스터를 맞아 이게 그 핵 누출이 안 됐을지 몰라도 어찌됐건 지중화된 비밀 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기네들이 자랑하는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가 핵 개발을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기지가 크게 타격을 받은 거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론 핵 개발의 의지와 그런 뭐 능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 유지됐을 수 있지만 핵 그 능력을 할 수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물리적 캐파빌리티, 그러니까 원심 분리기라든지 아니면 저장 시설이든지 이런 것들은 타격을 크게 받은 거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상당 부분 이란이 지금 축적한 핵 보유, 농축 우라늄이나 이런 것들을 보유하기 위해서 들였던 시간보다 더 들여야지 이제 또 그런 것들이 가용이 가능하다는 수준의 피해는 받은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뭐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이란의 모든 핵 그거는 불능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양쪽이 다 조금 어폐가 있는 이야기를 왜냐하면 자기가 승리를 했다, 자기는 지켜냈다라는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 공격한 되니까요. 쪽은 완전히 파괴시켰다라고. 그리고 당한 쪽은 피해가 다 지켰다라고 미미하다. 얘기해야 되는데 네. 당연히 다 지키지 못했죠. 아마 그 곰시설은 그게 만약에 재작동되고 가동되려면 상당 수준의 그 시간이 흘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명 피해는 알려진 게 있습니다. 인명 피해는 지금 뭐 보건당국에서 양쪽에 네. 다 얘기를 했죠. 이란 측에서는 430명 정도가 죽었고 3,500명 플러스가 부상을 당했다 얘기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 측에서는 24명이 죽었고 그다음에 한 500명 정도가 다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인명 피해는 그 정도가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계속 어떤 지상군 파견 이런 거보다 어떤 그 기관 시설에 대한 타격이나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부수적 피해는 있고 주변에 테헤란을 공격하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거주민들이 있는 데니까 타격을 받고는 있지만 그렇게 뭐 물론 이제 400명, 24명도 큰 인명 피해죠. 근데 뭐 우리가 지금 가자 지구에서 벌어진 건 5만 8천 명 넘어가고 하니까 그 정도 수준은 아닌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주요 핵시설 특히 이제 세 곳을 공격을 했고 가장 관심사였던 게 포르도인데 이게 이란의 핵시설 핵심 심장부라고 알려져 있고요. 여기에 이제 벙커버스터가 투여가 됐다는 건데 미국 쪽에서도 벙커버스터 한 2대면은 되지 않을까 처음엔 예상했는데 이게 6대씩 이제 쓰였다는 건 그만큼 좀 깊이 있고 좀 알지 못했다 규모를 뭐 이렇게도 보여지는데 여기가 완전히 초토화됐다. 지금 미국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포르도가 심장부였냐면 물론 우라늄 농축 관련해서는 나탄즈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원심 분리기가 더 많고 10,000기 이상이고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건 많은데 왜 포도가 핵심 시설이냐면 지중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중화라는 건? 그러니까 그 포도는 산 아래 지중화 지하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왜냐하면 어떠한 벙커버스터도 공격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계속 공격을 해서도 못했던 이유가 이란의 핵 불능화가 불가능하다. 이스라엘 혼자로는 그 이유가 포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벙커버스트로는 그 80m 지하에 있는 벙커를 공격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GUB라고 하는 GUB 57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B2 전략 폭격기 외에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통탄 벙커버스터를 써서 6개나 쏴서 이렇게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 피해 정도나 이런 것들은 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알려질 것 같은데 근데 요거는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그렇게 거기를 타격 안 하더라도 그렇게 깊이 지중화된 시설은 그 함몰만 시켜도 그러니까 그 통로만 다 부시고 하더라도 그 매장의 효과가 있잖아요. 꼭 그거를 뚫고 또 뚫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관통탄을 때리고 거기에다 또 때려서 파고 들어가서 거기를 타격했다라고 하는데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거의 지금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단기간에는 회복되기 어려운 수준의 타격은 한 거는 사실로 지금 보입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제 이란에 어떻게 보면 공이 넘어갔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이란이 보복을 할 것인가. 미국은 보복하지 마. 보복하면 우리 더 크게 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당연히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뭐 카드도 지금 만지작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란의 보복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란의 보복이 크게 지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가들이 있는데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 것, 다른 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공격하면서 미군 민간인들을 같이 이렇게 공격하는 거. 그다음에 그 세 번째는 이제 저항의 축 세력을 다 동원해서 총력전을 이렇게 펼치는 거 이런 게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세 가지가 있을 텐데 뭐 저항의 축 세력을 이용해서 하는 거는 지금 가능성은 낮습니다. 후티 반군 외에는 어떻게 크게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이제 미국의 그 시설에 미국 그 군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아직 남아 있는 시아파 민병대들이나 이런 특히 시리아에는 그 누자바 무브먼트 그러니까 시아파 운동인데 거기 세력이 있고 그다음에 카티브 헤즈볼라라고 이란이 하는 민병대가 있거든요. 그들을 이용한 그런 테러 항해나 공격 항해를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레드라인을 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피해를 봤는데 이게 전면전으로 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수준의 공격을 하면서 계속 할 수 있는 거가 있어서 이 가능성은 높은데 과연 근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이란의 입장에서는 무슨 전략적으로 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해서 미국을 좀 귀찮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뿐이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은 제일 높지만 효과는 좀 어떨지 모르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효과는 높은 거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차단이 될 텐데 왜냐면 호르무즈 해협을 차단을 하게 되면 온 국제 경제가 좀 마비가 되는 상황이고 유가가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 될 테니까
있으니까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막는다고 해서 막게 되면 인도와 중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두 국가가 향후 외교전을 벌일 때 이란의 입장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세력인데 과연 그들과도 척지면서 호르무즈를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마지막 라스트 리조트, 자기네들이 더 쓸 카드가 없을 때 쓸 수 있는 카드이지 않을까 싶어서 좀 이것도 봐야 되고, 또 이것도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뢰들을 다 설치를 해서 거기가 못 움직이게, 거기에 그 유조선이나 이런 민간 상선이 못 가게 막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1988년에 이라크하고 이란 전쟁이 벌어질 때 이란이 한번 여기다가 기뢰들을 다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그 구축함, 약간 순양함이 하나 거의 침몰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거를 경험하고 바레인의 뭐 부대가 있습니다. 해군 부대가 있어서 그 태스크포스 56 작전도 있어서 만약에 기뢰가 설치되면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서 이거를 다 이렇게 기뢰들을 제거할 것인가, 그런 작전들도 다 지금 하고 준비는 돼 있는 상태라서, 물론 기뢰를 설치하면 큰 위협은 가할 수 있지만 또 미국 입장에서 꼭 마냥 당하고 준비가 안 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도 이란 입장에서 그렇게 효과적인 군사 작전일까? 그리고 이게 효과적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자충수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소위 말해서 자기들을 외교전에서 도와줄 중국과 인도 입장에서도 피해를 주는 상황인데 과연 이런 것들을 조금 자기네들이 지금 막 정말 마지막 순간 아니면 쓸 수 있을까, 그런 그 의구심은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이 위협은 봉쇄할 거야라는 위협은 역사적으로 반복이 되어 왔지만 한 번도 완전히 봉쇄된 적은 없다로 알려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상황은 이란 의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가결했다. 최종 결정은 안보회의에서 이제 결정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상황이. 요 정도 단계까지 간 건 어느 정도입니까? 역사적으로 이 정도까지 간 건 있었어요? 역사적 처음이긴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1988년에 그 기뢰를 해서 막았을 때는 그건 전시 상황이었거든요.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그런 거고, 이 평시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긴장이 고조돼서 의회에서 가결돼서 이제 진짜 최고 안보 회의에서의 결정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거기서 그냥 결정만 하면 이제 막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마지막 단계까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 카드를 만지작거린 거는 요번이 처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1년, 12년, 2017년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막을 수도 있다 해서 되게 높은 고조가 됐었는데, 그때도 이 정도 수준까지 이렇게 행정 절차를 다 마무리해서 그냥 최고 지도자가 안보 회의에서 딱 결정되면 되게 하는 그 구도로 만든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일촉즉발의 상황들을 이제 보면서 사실 핵심은 분쟁의 시작도 그렇고 어쨌든 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북한을 떠올리는 분들이 또 많으실 것 같은데, 이스라엘 이란의 전쟁 그리고 미국의 개입, 지금 북한 상황과는 좀 어떻게 다른 건지, 차이점이 좀 있는 건지 우리가 북한을 볼 때 네, 어떻습니까? 두 가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란과 북한은 다른 점은 북한은 핵 보유국입니다. 우리는 인정을 안 하지만 핵폭탄이 있는 거 다 알죠. 근데 이란은 핵무기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러니가 이란이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두들겨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핵무기라고 하는 절대무기, 그러니까 비대칭 전력 중에 최고보,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나도 넌 죽일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핵무기가 있었으면 과연 이렇게 이스라엘과 미국에게 뭐 소위 말해서 털릴 수 있었을까라는 거는 회의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의 입장은 핵무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렇게 몰리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몰 수도 없죠. 왜냐하면 정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죽자라고 핵무기를 쓰는 순간 그건 엔드게임이 돼버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라는 점,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란이 이렇게 두들겨 맞는 이유는 물론 이제 러시아나 중국이 옆에서 도와주는 세력으로 있지만, 그 도와주는 정도가 중국이 북한을 대하는 정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북한과 인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해서 버퍼 스테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미일 공조가 강해졌을 때 그러면 직접 그 한미일 공조를 중국이 맞닿는 것을 조금 버퍼 완충지 역할을 해줬으니까 북한이 있으니까, 그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가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이 그 이란을 위하는 이야기라고 러시아가 하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외교적 수사하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포석이지, 진짜 이게
우리의 위협이다라고 생각해서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중국이 북한을 대하는 거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이제 많이 약화됐다고 하더라도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붕괴되거나 해서 친미 국가인 국가 설립돼서 한미일 공조가 돼서 바로 인접 국가로 붙어 있는 것은 그들의 그 실제적인 위협이라고 느낄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과 이란의 지금 문제를 보자면 두 가지 차이점이 가장 크다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핵을 갖고 있냐의 유무, 그 다음에 그 소위 말해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그래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그 다른 외부적 강력한 힘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북한을 대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그 북한은 조금 이란보다 더 강점을 가진 나라가 볼 수 있겠죠. 네. 러시아, 중국도 지금 어떤 목소리를 약간 좀 자제하고 있다는 인상도 있는데 네네. 중재 또는 개입 이런 의지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둘 다 나름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이 그 소위 말해서 그 국제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자위권 발동이 아니라 침략 행위다. 그리고 제네바 협정을 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실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푸틴 대통령은 더 세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이제 중국은 얘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개입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많이 하고 평화적으로 풀어라 얘기는 하지만 뒤로 빠져 있죠. 그리고 근데 러시아는 지금 푸틴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자분히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을 때 러시아는 자위권 발동이라고 얘기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그건 무슨 자위권 발동이하고 지금 비난을 다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야 이란과 너 미국 이스라엘, 이란 공격한 거 자위권 발동이라는데 나랑 똑같아. 이거 내가 자위권 발동이 안 되면 너네들도 자위권 발동이라는 거 할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름 같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먹칠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래도 내가 지금 평화를 중재하는 행위자로서 내가 아직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자꾸 이렇게 말을 하는데 결국은 이거죠. 과연 푸틴이 그럴 능력이 있을 것인가? 러시아가 그런 그 자산들을 갖고 있을 것인가는 당연히 우리가 다 알듯이 회의적이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수행하기 바쁜데 본인이 어떤 그런 러시아의 자산을 써서 어떻게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의 평화를 중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다분히 그런 거고 중국은 말은 러시아랑 비슷하게 하는데 오히려 지금 뒤에 빠져 있는 상태죠. 개입을 하지 않는. 미국 이제 국방부 같은 경우는 우리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핵 위협을 없애기 위한 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SNS에 좀 다른 말을 하거든요. 정권 교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게 정치적으로 올바르진 않은데 현재 이란 정권이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지 못하면 이거 왜 정권 교체 못할까? 왜 없을까? 다시 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데 이 정권 교체라는 게 굉장히 미묘한 거잖아요. 지금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네. 카메네이가 네. 하야 한다고 해서 정권이 교체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카메네이는 이미 83세 노인이고 뭐 방광암이 있다 이제 뭐 곧 서거한다, 돌아가신다 이런 얘기가 이미 몇 년부터 나온 사람인데 그래서 그 후계자도 물론 이제 누가 될지 모르지만 3명 정도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가 얘기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카메네이가 하야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을 바꾼다고 해서 그래서 다른 리더가 올라온다고 해서 그걸 정권 교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정권 교체라고 말을 한다면 지금 벨리아 파기 시스템, 그러니까 신정 민주주의 체제는 무너지고 새로운 체제가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1987 체제가 들어섰듯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말하면 정권 교체인데 지금 그냥 어떤 또 다른 세력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게 정권 교체라고 하는 거는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트럼프 행정부가 이야기하는 정권 교체가 뭔지도 지금 모호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단순히 그 최고 지도자만 바꾸는 체제가 된다면 그것은 정권 교체라고 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진보 개혁파라고 하는 카탐이나 로한이나 그런 대통령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좀 진보파라고 하는 그 사람들 다 성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벨리아 파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해서 플라톤의 철인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중우 정치를 하면 안 되고 철학자 조금 약간 그런
경제에 오른 사람들이 하는 정치가 돼야지 주무에 빠지지 않고 조금 제대로 된 정치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민주정 대통령은 뽑지만 그 위에 성직자들이 통치하는 구조를 만든 게 이란의 통치 구조인데 여기서 그냥 위에 그 최고 지도만 바뀌어서 새로운 종교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권 교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 유대 시오니스트 유대 민족에 대한 그 유대 우선주의에 대해서 반감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핵무기는 아닙니다. 핵 개발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의 고유 자치권이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계속 주장하던 세력이기 때문에 이게 카메네이가 내려온다고 해서 그건 정권 교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떤 의미를 사용하는지부터 그게 또 궁금합니다. 근데 말 그대로 그러면 이걸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체제가 된다? 그러면 이거가 있어야죠. 그러면 그런 수권 능력이 있는 세력이 있느냐 이란에. 지금 혁명 수비대나 그 성직자 그룹이 기득권으로 탄탄히 잡고 있고 그 수권 능력을 가진 세력이 없거든요. 네. 이라크도 수권 능력이 없었지만 그냥 시아파가 다수였으니까 시아파를 세운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은 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말은 좀 저희가 되게 좀 조심히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전쟁, 분쟁이라는 게 한 치 앞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지금까지의 상황 그리고 어떤 부분 좀 유심히 봐야 되는지 오늘 백승훈 전임연구원 좀 이르게 저희가 모셔서 이야기 들어봤고요. 또 모셔서 또 진행 상황들, 결과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백승훈 전임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